안녕하세요, 올바라입니다. 오늘은 이제 오후에 조금 할 일이 있어가지고 오전에 새벽에 작업을 끝냈고 이제 좋은 주가로 시작하는 아침을 맞았습니다. 새벽에 이제 장을 확인을 하면서 지금 체크하는 것들이 있는데 일단은 크게 테슬라의 상승도 눈에 띄었고, 그리고 뭐 대체적으로 제가 이제 커버리지하는 포지션 자체가 태양광 주식들이 굉장히 많이 날아가고 있습니다. 다초도 8% 어제 올랐고, 융기실리콘도 8% 정도 올랐고, 그리고 통웨이도 한 8% 정도 오른 모습으로 마감하면서, 통웨이도 그렇고 다초도 그렇고 융기실리콘도 그렇고 제가 좋게 보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다 잘 올라가지고 지금 좀 괜찮은 편입니다. 뭐 오늘 조금 조정을 받거나 이럴 수도 있겠지만 어제 8%씩 급등했던 만큼 후회는 없고요. 그리고 이 태양광 혁명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클라우드나 AI만큼 사람들이 많이 관심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한 6월쯤부터 제가 이제 태양광 쪽에 대해서 계속해서 알려드리고, 이쪽에 투자를 해오셨던 분들은 느끼시고 계시겠지만 주가 자체는 꽤나 달달해서 좋습니다. 이제 미국 장 시작할 때는 워낙에 높은 가격으로 출발을 어제 했었죠. 그런데 뭐 바이러스 이슈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은 있어서 다우존스는 1.3% 빠졌고, 그리고 S&P 500은 1.5%, 나스닥도 1.5% 정도 하락한 상태로 마감했습니다. 특히 영국에서는 이제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국가적인 폐쇄로 들어갔는데, 이 폐쇄가 적어도 2월 중순까지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백신 접종의 속도나 이 결과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정치적으로는 조지아주 상원 선거를 준비를 하면서 변동성이 좀 지금 커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펜하이머의 CIO는 만약에 여기서 민주당 후보가 승리할 경우에는 S&P 500이 최대 한 10%까지도 하락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을 얘기했습니다. 아무래도 법인세율 인상 때문에 이런 증시에는 굉장히 안 좋은 논리로 작용할 거라는 우려를 갖고 있는 상태이죠. 2017년에 법인세 감면을 하면서 그 후로 증시가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상원과 하원 모두를 차지하게 되면 블루웨이브가 조금 우려했던 블루웨이브가 되는 거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악재로 작용할 수 있을 거란 컨센서스가 있는 상태입니다. 큰 플레이어 중에 하락폭이 좀 컸던 애들은 코카콜라가 마이너스 3.8%, 그리고 보잉이 마이너스 5.3% 하락해서 실적이 좀 안 좋았고, 리츠나 부동산 관련 주식들도 굉장히 좀 3.2% 전체 섹터가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쪽이 컨텍 쪽이었는데, 이 컨텍 쪽이 올라왔다가 다시 한번 좀 무너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개인적으로는 2021년 6월쯤에 백신이 정상적으로 그때까지 보급이 어느 정도 된다면 미국 정도는 정상화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그 시간이 한 2-3개월 정도 조금 더 길어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더라도 시장에서는 원래 이렇게 뭐 빨갛게 물들 때도 있고 파랗게 물들 때도 있고, 악재와 호재가 만발하는 그런 시장인 만큼 그날그날의 투심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므로 좀 더 기업이나 어떤 산업이 잘 될 거다, 그런 쪽에 초점을 맞추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좋은 소식인데, 기가벨린의 최종 허가가 생각보다 좀 빨리 나올 것 같습니다. 원래는 임시 허가들을 통해서 그때그때마다 브란덴부르크의 주 환경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서 지었었죠. 근데 이것 때문에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딜레이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연말연시 휴일이 끝나고 베를린의 건설 현장이 다시 이제 또 와글와글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에 독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기가베를린에 아직 최종 허가가 나오지 않은 상태인데, 이거에 대한 최종 허가가 그렇게 나오기까지 오래 걸릴 것 같진 않다. 그래서 1월 말부터 2월 초쯤에 나올 것 같고, 브란덴부르크의 환경부 장관인 악셀은 이 과정을 생각보다 빨리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환경 쪽에서의 판결에 굉장히 긍정적으로 예측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함에 따라 혹시나 기가베를린이 허가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깔려있던 불확실성도 이제 조금 해소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테슬라의 기가 뉴욕이 사업을 확장하려는 것 같습니다. 테슬라 기가 뉴욕 혹은 기가팩토리2라고 부르죠. 여기는 이제 뉴욕 버팔로에 있습니다. 2014년에 이게 건설하기 시작해서 2016년과 17년 사이쯤에 끝났는데, 지금은 여기서 솔라루프 V3와 그리고 태양광 셀과 모듈을 생산하고 있는 상태이죠. 그리고 2019년에는 슈퍼차저와 ESS 생산 라인을 추가한 바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두 가지 지금 잡이 추가가 됐습니다. 하나는 건설 프로젝트 관리자로서 프로젝트 일정이라든지 예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자입니다. 건설 엔지니어링과 제조를 왔다 갔다 하면서 전체적으로 좀 같이 협업할 수 있도록 요청되는 잡이고, 건설 감독관은 거래업체나 하청업체를 관리하는 현장에서 일하면서 마찬가지로 건설 프로젝트 관리자와 비슷한 역할들을 합니다. 근데 세계에서 가장 큰 팩토리를 건설한다, 이런 문구가 여기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이 내용이 어떤 거냐 이런 거에 대한 해설은 조금 나올 수 있는데 아마 어쨌든 슈퍼차저 양산과 솔라르프의 셀과 모듈 그리고 ESS 제품군을 특히 ESS는 수요가 공급보다 지금 훨씬 더 뛰어난 상태로 몇 개월째 지속되고 있죠. 그래서 이걸 더 많이 팔기 위해서라도 한 번의 램프업은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기간 뉴욕에서 조금 더 좋은 소식이 있지 않을까, 건설 프로젝트 관련 좋은 소식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됩니다. 이거는 이제 이어서 니오가 오늘 하루 괜찮은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여기에는 뭐 나름의 이유가 있다면 해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중국 증시도 어제 괜찮은 수준으로 마감했기 때문에 중국 내수 성장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요. 그리고 그것 외에도 첫 번째 내용으로 보자면 일단은 지난 12월에 YOY로는 121% 성장한 상황입니다. 그의 6, 7인승짜리 프리미엄 전기 SUV인 ES8은 2009대 팔았고 5인용 SUV인 ES6는 2493대 그리고 5인승 전기 쿠페 SUV인 EC6는 2505대 배송되었습니다. 올해 많은 성장을 보였고 테슬라 모델 Y의 가격 인하 뉴스가 나온 후에 굉장히 니오의 대량 취소가 있었다 이런 얘기들을 돌기도 했습니다만 해당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며 일축을 한 상태입니다. 변동이 아예 없을 수는 없겠죠. 워낙에 모델 Y가 노리고 많이 낮춰놨기 때문에 워낙 큰 소식이긴 합니다. 테슬라 입장에서 좀 더 본다면 미리 규모의 경제를 통해서 이룩할 만한 그 비용 절감분 자체를 지금 좀 미리 땡겨다가 수요로 지금 마케팅 비용으로 썼다 이런 생각으로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테슬라 입장에서는 조금 더 영리한 행동이라고 볼 수 있겠죠. 니오의 CEO인 윌리엄 리는 그에 이어서 이제 2020년에 니오가 좋은 모습들을 보여줬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지난 12월에는 7,000대 이상의 딜리버리를 하면서 좋은 한 해를 마감했다. 그러면서 판매 네트워크를 늘린 점, 그리고 니오의 사용자 커뮤니티에 대한 확장을 한 점, 그리고 특히 강조한 점은 배터리를 서비스처럼 이용하는 배터리 애저 서비스 모델이 출시된 후에 사용자들에게 많은 관심을 얻었고 많은 인기를 얻었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인 한 해였다고 평가했습니다. 배터리 애저 서비스 보급률은 12월 신규 기준 무려 40%에 달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쟁 역량을 인정받았다 이런 내용일 수 있고 특히 지난 8월부터 이 모든 니오의 배터리를 구매할 필요는 없는 이런 배터리 애저 서비스를 내놓음에 따라 차량 가격을 약 7만 위안 혹은 $10,000 정도 이렇게까지 한 1,000만원 이상이 인하된 상태로 차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발표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고객이 배터리를 구입하지 않기로 선택을 하게 되면 보급형 70kWh 배터리를 월별로 요금을 980위안 정도 지불하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초기 주문 시 드는 비용을 상당히 낮출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평할 수 있겠죠.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이제 니오데이에 발표될 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 미리 짚으면서 목표 가격을 조금 더 올렸습니다. 이제 니오 발표로 따르면 모델 3의 경쟁자를 내놓을 거라고 그렇게 기대가 있는 상황입니다. $59로 프라이스 타겟을 높였는데 이제 원래는 40 몇 달러대에서 이거를 정리하면서 얘기를 드렸었는데 오늘 보니까 $53가 돼 있습니다. 거의 다 올라왔죠. 그래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말한 내용은 이제 2021년 4분기쯤에 인도될 제품이 아마 이제 테슬라의 모델 3 자리를 위협할 수 있는 세그먼트가 나올 것이다 이런 입장입니다. 이름은 니오의 ET7이 유력합니다. 이런 모델이 될 가능성이 높죠. 첫 번째 세단 모델이고 해당 신차는 두 번째 플랫폼으로 제조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자율주행 칩을 장착하겠다 이런 내용을 보니까 이제 드디어 모빌아이의 IQ5 칩이 적용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때 시점이면 충분히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IQ5의 칩이 성능이 매우 괜찮아졌음을 볼 때 훨씬 더 궁금해지긴 합니다. 훨씬 더 좋아 보이긴 하던데 이때쯤이면 또 테슬라가 하드웨어 4.0을 내놓는 순간이기도 하죠. 그리고 두 번째 토픽은 모빌아이와 함께 중국에서 로보택시를 출시할 것이 주요 주제입니다. 모빌아이에 대해서 주목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결국에는 모빌아이가 유일하게 확장 가능한 맵에 대한 솔루션을 가장 잘 오래 연구해온 주자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세계적으로는 모빌아이가 BMW나 폭스바겐, 닛산, 포드 등으로부터 주행 데이터를 받아서 지도를 벡터맵으로 바꿔서 리얼타임으로 갱신하고 있는데 니오와 지리 자동차가 주로 모빌아이의 적극적인 중국 내 파트너사로서 활동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중에 조금 더 니오는 과감하게 로보택시 파트너로서 활동하겠다고 했죠. 니오의 리빈 CEO는 그러면서 여기에 대해서 NT 2.0이라고 이거는 이제 2세대의 기술 플랫폼입니다. 아마 인베스터 데이에서 발표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율주행 시스템이 주요 주제라고 하니까 모빌아이의 플랫폼 기반에서 니오가 인하우스로 개발하고 있는 자율주행에 대한 성능이 어느 정도일지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더 미리 반영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리고 아마 라이다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센서 중복을 통해서 안전성을 맞추는 것이기도 하고, 이게 이전과는 조금 다른 점은 결국에는 맵 사용에 대해서 모빌아이의 기술을 사용할 것이고, 모빌아이도 결국에는 라이다를 사용한 쪽으로 가야겠다고 옛날부터 말을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존의 라이다 진영과는 조금 셈법이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빌아이도 루미나의 것을 지금 라이다를 가져다 쓰면서 사용을 미리 해보고 있는데, 그리고 2023년 혹은 2024년쯤에 완성할 라이다와 레이더 스택을 모빌아이도 준비 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모빌아이는 카메라 기반으로 작동하는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스택과 라이다와 레이더 기반으로 작동하는 소프트웨어 스택을 두 가지를 각자 구동을 하게 됨이 목표입니다. 두 가지의 뇌를 갖는다고 표현해 볼 수도 있는데, 이 두 뇌의 중복성을 통해서 안전성을 끌어올리는 것이죠.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예전에 말씀을 드렸었지만, HD 벡터 맵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HD 맵이지만 이제 좀 특수합니다. 그래서 해당 기술에 대해서 자세히 아시기 위해서는 이전에 모빌아이에 대해서 계속해서 올렸던 영상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세 번째 내용은 아마 배터리 애저 서비스의 새로운 구독 패키지로서, 구독 옵션으로서 150kWh의 배터리까지를 확장할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되고 있습니다. 이걸 적용하게 되면 최대 주행거리는 한 900km, 대략은 한 800km 정도가 되겠죠. 그 정도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이는 이제 실질적으로 굉장히 주행거리 향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고, 2세대의 수압 스테이션으로 나오게 되는 배터리의 교환 스테이션에 대한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네 번째는 니오가 최근에 중고차 거래에 대해서 직접 나서겠다고 발표를 했었죠. 이게 1월 3일에 밝힌 결과인데, 테슬라가 중국에서의 모델 Y 가격을 대폭 인하하겠다 밝혔던 그 시점 이후 바로 중고차 거래에 대해서 시작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도 이제 지금 쓰던 아이폰을 주면 새 아이폰을 살 때 바꿔주듯이 그런 니오 포인트를 주는 방식으로도 니오가 적극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모빌아이와 니오의 파트너십은 꽤나 깊은 상태입니다. 특히 니오 쪽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상황이 꽤나 잘 굴러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니오는 모빌아이 기술의 천병으로서 테슬라에 대응할 수 있는 수준의 자율주행을 갖길 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빌아이로서는 기술적인 완성도는 있어 보이는데, 아직 자율주행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리스크를 감당해줄 오토메이커가 있어야, 그런 관점에서 지금 소프트웨어 회사인 모빌아이의 발전이 빠른 것이기 때문에 니오의 반응이 반가운 시점입니다. 2019년 인텔의 뉴스룸을 통해서 모빌아이와 니오는 레벨 4를 위해 적극적인 협력에 나섰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모빌아이와 협력을 아예 안 했던 건 아닙니다. 물론 뭐 이 칩은 아직 시장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IQ5 칩은 이제 2021년에 나오겠지만, IQ4 칩을 쓸 때도 모빌아이의 기술 몇 가지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고, 그것에 대해서 협력은 해오고 있었죠. 근데 조금 더 적극적인 협력이라는 건 IQ 칩과 센서 하드웨어와 드라이빙 폴리시,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리고 세이프티 소프트웨어와 매핑 솔루션 등을 다 모빌아이식으로 계획된 방법에 의해 협력하는 것을 뜻합니다. 모빌아이의 기술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같이 만드는 과정이죠. 그리고 2020년 6월 2일 니오가 모빌아이와 레벨 4를 이스라엘에서 시험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일단 모빌아이는 로보택시의 그 기술을 먼저 쓰고, 그 다음에 패신저카, 그 승용차에다가 쓰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모빌아이는 이런 결과에 응해서 어떤 걸 해주냐, 니오 차량이 배터리가 방전됐을 때 그 내비게이션에 따라서 자동으로 무인으로도 충분히 가까운 거리에 차징 포인트, 배터리 교환소까지 혹은 배터리 충전소까지 알아서 주행해서 충전을 시켜주는 그런 프로세스를 만드는 것을 같이 디벨롭 시키겠다고 했습니다. 가장 최근에 니오와 모빌아이의 그런 협력 사례 뉴스는 한 달 전인 12월 1일이죠. 니오가 모빌아이가 쓸 수 있는 수십 대의 차를 보내준 후 약 7개월 후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때까지의 7개월간의 로드맵을 봤을 때 니오가 긍정적이라고 평했다고 봐도 되겠죠. 그래서 중국에서 니오의 플랫폼을 기반으로 로보택시를 하자는 계약을 마쳤습니다. 이거는 아마 2021년쯤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원래 모빌아이가 이때쯤에 2021년, 2022년쯤에 내보내려고 했죠. 오늘 전체에 대한 투자의 생각은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올바른이었습니다.